1927년 12월 한 시대의 경랑이 지나가던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동아일보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립니다. 공산당 피고 백광음 영면 철창에서 얻은 병으로 다한 30평생. 마치 한 편의 비극처럼 쓰인 그 기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잊힌 한 독립운동가의 비참한 죽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33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남자 백광음. 부산 동네 출신으로 경상도 지역의 사회운동을 이끌던 그의 삶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식민지 시대의 어둡고 슬픈 한 페이지였습니다. 백광음은 1894년 대한제국 말기에 태어났습니다. 고향 동네의 동명학교에서 근대 교육을 받고 청년으로 성장한 그는 당시의 수많은 지식인처럼 식민지 현실에 눈을 뜨고 저항의 길로 나섰습니다.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 집행위원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한 그는 동네 청년회, 마산노동동호회, 삼산노농연합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약하며 영남 지방사회운동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합니다. 그의 활동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청년, 노동자, 농민 단체를 아우르며 서울, 동네, 마산을 오가는 중앙지도자급 활동가였습니다. 1921년에는 조선학생대회 순회강연단의 일원으로 사랑의 힘을 역설했고 1922년에는 조선노동연맹회 결성에 참여해 상임집행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곳에 그의 발자취가 닿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1925년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한 사실입니다. 그는 합법적인 활동과 함께 비밀리에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이중성이야말로 그가 걸었던 험난한 길을 보여줍니다. 조선일보 동네지국을 운영하며 대외적으로는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 활동했지만 그 이면에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조국의 독립을 꿈꾸는 혁명가의 삶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1926년 8월 19일 백광음은 서울 한복판에서 체포됩니다. 60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2달 남짓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대에 붙들린 그는 곧바로 혹독한 취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같은 날 두 팀의 취조관들이 번갈아가며 그를 다뤘습니다. 악명 높은 일본 경찰과 조선인 순사들은 그를 정신없이 몰아붙였습니다. 경찰이 노린 것은 오직 하나, 백광음이 비밀 결사인 조선공산당 당원임을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합법적 활동 이력은 낱낱이 진술하면서도 비밀스러운 활동 영역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물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비밀 통신용 약품 이름이 적힌 그의 수첩과 암호로 쓰인 조선공산당 당원 명부. 경찰은 책임 비서 강달령은 내가 입당했다고 말했다. 공산당 명부에 내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며 그를 끈질기게 추궁했습니다. 백광음은 당황했습니다. 비밀 통신용 약품이야 둘러댈 수 있었지만 입당 물증을 들이대는 앞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1회 신문조서 때는 입당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후에는 모친의 병환 때문에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회 신문조서 때는 달랐습니다. 입당을 권유받은 적은 있지만 결코 승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정 사정으로 입당을 거절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광음은 굳은 결심을 합니다. 입당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 모순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관되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만약 당원임을 인정하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털어놓으라고 더 혹독한 고문이 이어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제 경찰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입당 사실이 아니라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고 다른 동지들을 잡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백광음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택하는 대신 동지들의 안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경찰은 보통 당원이 아니라 중요한 지위를 저만 잘하고 판단하며 그의 입을 열기 위해 어떤 야만적인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백광음은 고작 30대 초반의 젊은이였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1927년 9월 재판정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좌측 건성능막염 겸 폐사면증 및 결핵성 복막염, 고문으로 인한 뇌출혈과 폐렴으로 염증이 온몸에 퍼진 것입니다. 서대문형무소 보건기사는 그의 생명이 아침이나 저녁 사이에 걸려 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한 달 뒤 백광음의 병보석이 허용되었습니다. 1927년 10월 13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출감할 때 그는 한 걸음도 제 발로 걷지 못했습니다. 전례 없는 조치로 형무소 안에서부터 자동차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척하기 짝이 없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중태였다고 당시 신문 기사는 보도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2달 만인 12월 13일 백광음은 고향 동네의 한 친구 집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영전에는 16살, 12살 난 어린 두 아들과 누이 그리고 몇몇 지인들만이 남아 통곡했습니다. 그들이 물려받은 것이라곤 돈 한 푼, 땅 한 떼기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는 장차 그 아들들을 어찌할까요? 기가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백광음은 무자비한 식민지 국가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누가 가해했는지, 어떤 경위로 죽음에 이르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훗날 이 땅의 수많은 고문 피해자들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그의 묘소는 부산 동네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나 지금은 주택단지로 개발되어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을 빛내지 않았고 모양 꾸며 얼굴을 내밀지 않았던, 그러나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한 전사의 모습을. 김남주 시인의 시처럼 조용했지만 공격의 때가 오자 바위처럼 굳건했던 투사. 33해를 못다 살고 쓰러져간 백광음의 삶은 우리 시대에 잊어서는 안 될 진실과 희생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